34살의 여성 테리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아픔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얼어붙은 채 감각조차 없었고 주변은 숨을 쉬기 힘들 만큼 비좁았습니다. 그녀는 이내 깨달았죠. 자신이 쓰레기통 안에 있다는 것을. (1996년) 위스콘신주 프랭클린. 테리는 매력적인 항공관제사 데이비드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마련해 정착했고 두 딸 아만다와 홀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결혼 3년 만에 데이비드는 점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했고 테리를 때리기도 했으며 그럴 때마다 그녀는 지하실로 도망쳐야 했죠. 2001년 결국 테리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 조정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온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2003년 테리는 자상한 남자 닉을 만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남자였고 두 딸 역시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데이비드는 여전히 아이들의 양육권을 공유하고 있었죠. 2004년 1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전 남편 데이비드의 집. 여느 때처럼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테리는 행복한 기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6살과 4살짜리 두 딸에게 자신의 임신 소식을 어서 빨리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의 집에 도착한 그녀는 그가 평소와 달리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만날 때마다 테리에게 폭언을 퍼부었었기 때문에 이건 그녀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었죠. 애들이 숨바꼭질 중이야. 직접 찾아줘. 테리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아이들이 걱정되었기에 서둘러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찾던 테리. 그때 뒤에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너가 날 떠난 대가야. 이 말과 함께 그는 테리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테리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쓰러졌고 단번에 기절했지만 데이비드는 몇 번이고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무서운 준비를 해놓고 있었죠. 쓰러져 있는 테리의 손발을 테이프로 단단히 묶은 데이비드는 차고에 있던 쓰레기통에 그녀를 넣고 주변에 있던 눈까지 꽉 채워 넣은 후 뚜껑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통이 아닌 데이비드가 테리를 위해 준비한 관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테리는 덜컹거리는 진동을 느끼며 가까스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두개골과 안면 골절, 망막 손상, 뇌출혈. 의식을 되찾자마자 이 모든 통증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이윽고 도로의 소음과 자동차 소리를 통해 자신이 데이비드에게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테이프에 묶인 팔다리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상의 주머니에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휴대폰이었죠. 데이비드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휘두른 무자비한 폭력을 생각하면 적어도 죽음에 이르렀다 판단했기에 몸수색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까스로 휴대폰을 꺼낸 뒤 911에 신고 전화를 하는 테리.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당장 알 수 없었기에 전 남편의 집을 수색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가는 중에도 딸들의 안위가 가장 걱정됐기 때문이죠. 2000년대 초반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은 현재와 같이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GPS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이었고 가장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를 특정해내는 게 고작이었죠. 이 방식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들은 여전히 신고자가 말해주는 주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데이비드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미 니과의 통화로 테리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상태였는데 그날 테리가 입었던 스웨터와 카펫에 묻은 커다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전 12시 데이비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자신의 트럭 짐칸을 방수포로 덮어 쓰레기통을 철저히 숨겼고 트럭에 연결하여 끌고 온 테리의 자동차를 이동하는 중간에 유기했죠. 그리고 도착한 곳은 그의 집으로부터 110km 떨어진 일리노이주 헬링에 위치한 공용 창고였습니다. 이평 남짓의 작은 공간과 영하의 온도,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기에 당연히 난방 따위는 없는 금속 컨테이너 구조였죠. 데이비드가 세심히 준비한 냉동강을 그 안에 테리가 담긴 쓰레기통이 버려졌습니다. 2월 1일 오전 6시 경찰은 데이비드의 휴대전화에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당연히 응답은 없었죠.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잠적해버렸습니다. 거의 100명이 넘는 경찰관 및 자원봉사자들이 테리와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테리가 있던 창고. 그녀는 눈이 가득 찬 쓰레기통에 20시간이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은 영하 10도로 곤두박질 쳤고 눈에 젖은 그녀의 체감온도는 영하 17도에 달했습니다. 두개골과 안면의 골절상도 치명적이었지만 무서운 저체온증이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한 추위에 마구 떨리던 몸도 서서히 잦아들었고 죽음으로 향하는 마지막 졸음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2월 1일 오전 8시 결국 경찰은 데이비드가 출근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가 항공관제사로 일하는 파로키 시립공항. 그곳에서 경찰들은 잠복 중이었죠. 그런데 데이비드는 뻔뻔하게도 출근 시간에 맞춰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확신이 있었던 듯합니다. 테리의 죽음에 일말의 의심도 없었기에 그녀가 살아서 신고 전화를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전처가 실종되었으며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테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안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베이비시터의 집에 맡겼습니다. 데이비드의 증언에 경찰은 집 주소를 확보하고 바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아이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두 소녀는 어제 엄마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자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그의 집에서 발견한 테리의 스웨터와 피 묻은 카펫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 냉혹한 범죄자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절 공격했고 전 정당방위로 대응했어요.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단 하나 그가 테리를 상처 입혔다는 것만은 사실이었기에 경찰은 마침내 그를 체포하고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죠. 그런데 신문 중 압수한 그의 소지품에는 명함과 영수증이 가득 든 지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서는 그가 빌린 창고의 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데이비드가 전날 창고를 방문했던 사실까지 확인됐죠. 오전 12시. 더 이상 망설일 시간 없이 경찰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공용 창고는 그가 일하는 공항에서 직선거리로 고작 1km도 떨어지지 않은 말 그대로 코앞이었죠. 아마도 데이비드는 자신이 일하는 관제탑에서 볼 수 있는 곳에 테리를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물쇠를 풀고 들어간 창고의 구석에는 쓰레기통과 함께 피가 말라붙은 야구 방망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둘러 봉인을 풀고 쓰레기통을 열었지만 이미 테리의 몸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쓰레기통 안에서 무려 26시간을 갇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그녀가 이미 사망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뒤늦게 출동한 구급대원이 희미하게 뛰는 그녀의 맥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체온은 29도 미만, 저체온증 최종 단계, 바로 당장 심정지로 사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테리는 병원에서 7주 동안 무려 10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당시 임신 중이었던 테리에게 유산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했고 동상이 걸린 발가락을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단 1시간만 늦게 발견되었어도 분명히 목숨을 잃었을 거라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2005년 8월 16일 데이비드는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인미수와 납치, 중상해 혐의로 총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테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당연히도 두 아이의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훗날 한 방송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녀는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잠들지 않으려 끝까지 버텼다고 대답했습니다. 차디찬 쓰레기통 속에서 살아남은 그녀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 수천 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